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아픈 얘기니까 표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1991년 12월에 독립을 했습니다. 1994년까지는 중도파 크라프츠크인데 이 사람의 그 업적은 뭐냐면 CIS라 그랬죠. 그 당시에 러시아를. CIS와 군대를 달리하겠다. 우크라 독자 군대 간다. CIS와 화폐를 달리하겠다. 우크라 독자 화폐 가겠다. 그래서 진짜 독립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때부터 나토 가입을 언급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의 그 지배층이라 그럴까. 엘리트층 안에 폴란드라든지 체코와 같은 그런 건강한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유화와 부패가 이 사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그래서 아까 1990년대 내내 물가는 10,000% 올라가고 GDP는 60% 깎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2선에 걸쳐서 중도파 부패 쿠치마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입으로 뭐 친서방을 떠들든 뭐 입으로 친러를 떠들든 뭐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올리가크고요. 뿌리 아주 그 올리가크가 이 사람 때 완전히 뿌리를 박았습니다. 한 15,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부터지만 한 15년 동안 딱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이제 민영화 시켜가지고 과실 다 따먹고. 그러고 나서 2005년에서 2010년 괜찮은 사람이에요. 독극물 테러 당한 사람이죠. 친서방 유슈첸코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나토 가입 찬성 입장이고요. 이 사람은 그 역사나 종교 이런 데에 대해서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관계가 안 좋은 건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이미 달라졌다. 러시아는 슬라브 제국을 복원하고자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EU나 나토나 서방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그 대신에 또 이 사람은 이런 서방 지향이 사회를 굉장히 해체시킬 거 걱정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교가 그때 세 분파로 갈려져 있었거든요. 그 세 분파를 하나로 합쳐서 우크라이나 정교를 확립시켰습니다. 이 사람 때. 이 사람 괜찮아요. 저는 보기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겉으로는 참 이상한 그 올리가크에서 찌들어 있고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는 것 같은데도 한 번도 쿠데타 없었고요. 계속해서 저런 헌정 질서가 유지되면서 그 헌정 질서 안에 취급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6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중에 2명은 인정할 만한 대통령이 나왔어요. 유시첸코 인정할 만하고요. 네 번째는 완전히 저건 러시아 간첩 같은 놈입니다. 야누코비치. 나중에 도망갔죠, 이게. 예. 이 사람 뭐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우리는 중립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이끄는 군사동맹과 나토 군사동맹이 하나의 커다란 군사동맹을 이룰 때 우리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거기에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다가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제가 보기 이재명은요, 야누코비치의 발언록을 입수해서 그 유능한 사람들 보고 번역해달라 그래서 그걸 딸딸 외쳐요. 아무 말 대잔치를 저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홀로도모르요. 네, 수백만 명 굶어 죽었죠. 굶어 죽은 거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가 슬퍼했죠. 슬퍼한 거 맞습니다. 네, 전 세계가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근이었을 뿐입니다. 제노사이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런 말장난에 열받아갖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야, 너 말이야. 빨리 EU랑 무슨 관계 강화 협정하라니까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확 다 들고 나서 엎어버린 거예요. 2013년 말에. 2014년 2월까지 해서. 그 도망가서는 내가 유일 합법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울부짖거나 맞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된 건 아주 점잖고 돈 많은 아저씨예요. 포로셴코. 이 사람은 친서방이에요. 그런데 표면은 친서방인데 실제로는 우유부단해서 끊임없이 메신저 모스크바로 보내고 나는 그렇게 모스크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적대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네, 아시겠죠?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그런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2019년에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젤렌스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굴러온 돌이고요. 개혁 성향이고 공공의 종복이라는 Servant of the Public이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로 베스트 인기를 먹었고요.
소셜미디어 선거혁명으로 됐고요. 되고 나서는 그런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해서 정당이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혁 정책들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러시아랑 그 평화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스크바도 갔을 거예요. 여러 번 접촉을 했고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보니까 얘는 별로 약점도 없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돈에 묶인 것도 아니고 무슨 선거 때 돈을 쓴 놈도 아니고 답이 안 나오니까 칼을 갈고 이때다. 지금 바이든 저 치매 영감 깔깔 꽃뱀이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아프간 철군에서도 보여주듯이 꼬리 말고 도망치는 것에서도 보여주듯이 미국이 정신머리가 없고 지들이 스스로 머리에 총을 대고 쏴갖고 유가가 치솟게 만들고 이거보다 좋은 시기가 어딨어.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할 텐데 시진핑 동지 와봐. 그래서 언제나 가서 만났거나 그렇겠죠. 야, 너 말이야 중앙아시아에서 손 떼. 너가 자꾸 카자흐스탄에 친중파 심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대신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우크라이나로 빠지는 에너지선은 우리가 다 정리할게. 그리고 그거 일로일대로 그때 우크라이나가 앞에 하도 이상해서 일로일대로 중국 자금 들어가서 저기 철도 놓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거 다 터줄 테니까 너는 그거 먹어. 오케이? 여기 말이야 난잡한 데라서 우리 같이 정직하고 말이지. 힘 있는 러시아가 나서서 판정리하지 않으면 저 너가 하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서부터 쭉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뭐 타지크스탄 거쳐가지고 저 카스피아 언저리로 해서 그루지아 해갖고 저기 그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 그 육로로 가려면 우리 러시아 거쳐야 되잖아. 그 그루지아에서 거기 가려면 우리가 그까지 다 연결해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고. 시동지 알겠지? 진핑이가 형님 듣고 보니까 그 말 되겠는데 형님 한번 해보셔. 한번 형님 리스크 걸고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럼 카자흐 거 정리해. 내 꼬봉 애들이지만 우리 뭐 정리하는 거 괜찮아. 카자흐 정리한 다음에 저는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큰 그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앙아시아 정리까지. 카자흐를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전쟁을 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우크라까지를 통으로 딱 벨트로 굳히겠다. 그걸 프로젝트로 걸은 거예요. 푸틴 아저씨가. 그런 프로젝트,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노회한 KGB 출신의 노회한 사람이 딱 이 젤렌스키를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쟤는 이빨이 안 먹히거든. 날려야지. 미국도 헤매고 있는데 가서 그냥 밟으면 되겠네. 들어간 거죠.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쟁 계속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연말 넘긴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 러시아가 골병이 들어서 이제 됐거든. 나 크리미아에서 발 뺄게. 나 돈바스에도 발 뺄게. 라고 옛날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토해내고 갈 때까지 깐족깐족 계속될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냥 휴전해도 계속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래 전쟁 상태입니다. 국제법상으로. 휴전도 없었어요. 2014년 이래 전쟁 상태예요. 러시아는 나는 전쟁한 적 없어. 난 처음에 들어갔을 뿐이지. 전쟁은 거기 우리가 국가를 인정하는 그 도네츠크 공화국 걔들이 저기 나치 싫어해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어떡하겠냐? 이러고 있는 거야, 러시아는. 그러니까 저강도 전쟁이라도 계속 되는데 저게 저강도가 아니라 저렇게 무기가 들어가고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강도로 가는 거.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이런 데 앞으로 한국 무기 엄청 들어갑니다.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저 전쟁 완전히 손 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저게 세 가지 지역적 이유와 한 가지 세계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저걸 다 크리미아를 보내고 나면 아조프 외해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 세바스토폴 크리미아에 있는 항구가 아조프의 서남쪽 해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미아를 보내버려야 아조프 외해가 확보돼. 아조프 외해가 확보돼야 그루지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그 석유선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바다 해저로 깔던 배로 날르던. 지금 그루지아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루지아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조프 외로 그루지아로 아제르바이잔으로 해서 카스피해 바다 건너 아래로 건너 가지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 투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이런 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가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카스피해 바다 건너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떨어져서 그게 국경 넘어서 그루지아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때린 거잖아요.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러시아가 그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카스피 건너는 그 관을 확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이 좀 가늘어요. 많이 가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 폭망하면 저거 확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석유가스 지정학이 걸려 있어요. 저기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야 그걸 위해 가지고 왜 우크라가 왜 피 흘려야 돼? 흘려야죠 당연히. 왜냐 우크라도 그거 되고 나면 우크라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돼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 관문 파이프라인에 자기 거 딱 얹으면은 자기 돈바스에서 앞으로 개발되는 석유, 돈바스에서 개발되는 석유가스를 그냥 얹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 우크라이나가 옛날 코사크 대장분리파 땅 아닙니까? 그 저기 어디야? 푸시킨. 그런 땅에 그 타타르, 코사크,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런 데가 어울려져서 부대끼던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 또 시꺼먼 외투 입고 다니고 수영길로 다니고 시꺼먼 이거 입고 다니지만 2000년 동안 자기의 그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고집해오면서 문화를 고집해온 유대계가 들어간 땅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코사크의 후예고 유대인의 후예입니다. 그냥 슬라브가 아니에요. 저기가 살벌한 슬라브예요. 저 사람들 탑방건성에 불 붙었는데 저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가자 그러지. 자 그럼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계속해서 혹은 뭐 폴란드 통해서 계속 물건만 풀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기만 풀리면. 곡물은 곡물대로 실어내고 거기선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살벌한 상황이라니까요. 여긴 세계 시스템이 있죠. 제가 이걸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침더 봉중이라고 생각해서 러시아가 침몰하고 중국이 봉쇄된다 그랬는데 요새 중국을 보니까 무슨 이건 그러니까 국가라 부르고 부실 사교 기업 체제야. 유령도시, 부실금융, 지하수랑 하천 오염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칩, 짝퉁 무기, 짝퉁 1대1로. 집단 전체가 국가 프로젝트 벌려갖고 자기 빨대 받고 돈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골병이 들어온 거더라고, 이게. 누가 나서도 어떻게 손을 못 대겠더만. 그래서 우리 한 총리께서 중국 경제가 급속히 꼬라박히고 있다. 라고 말.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몰하는 게 아니라 침몰하는 건 중국이 되겠더라고요. 러시아는 봉쇄당하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는 그냥 봉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러 침중이더라고요. 침러 봉중이 아니라. 저기 우크라가 끝까지 러시아를 물고 늘어서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거의 바스러져야 힘을 못 써. 온 전신에 뼈가 수천 조각으로 금이 가야 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에 들어갈 거고 무기가 우크라는 열받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줄 거고 그 막강한 자원과 석유가 매장돼 있는 돈바스 포기하겠냐 이거야. 그 아름다운 크리미아 포기하겠냐 이거야. 그 중앙아시아와 저기 거기서 카스피를 건너서 오는 그 석유 통로의 관문이 되는 지위를 우크라가 포기하겠냐? 안 포기해요. 안 포기. 저래도 안 포기. 제가 우크라 사람이라도. 내 세대에서 죽고 말지 여기서 안 물러나겠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야, 러시아가 그 정도로 멍이 들면 저 러시아가
푸틴 날려버리고 정치 변화 해야 될 텐데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정치 변화 못하면은 핵단추를 안 누르더라도 저 러시아의 그 무시무시한 군사기술 가지고 중국이랑 결합해버리면 세상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러시아가 정치 변화를 하든 말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든 말든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진짜 걱정스러웠던 거는 공산체제가 무너진 1990년 이후로 91년 이후로 이 서방 쪽이 자유진영 쪽에 그 초초초 글로벌리스트 상류층이 그 엘리트들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지고 내부적으로는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기후 종말론 떠들고 무한 젠더 떠들고 그 다음에 역사 전복 떠들고 그거 부추겨주고 그게 무서웠던 거지. 지금은 러시아, 중국 저거 다 문제성 있는 데들이야. 쟤들이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을 압박해오고 있어. 이번 겨울에 얼어 죽더라도 러시아와의 에너지 연결고리 끊어. 그리고 몰아붙여. 그리고 스크럼이 짜였단 말이에요. 스크럼이 짜였고 이 스크럼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더 강화될 겁니다. 공화당이 이긴다 그래서 공화당이 고립주의로 안 가요. 지금 전체가 같아요. 성격이. 마치 루스벨트 때 대선 끝나자마자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 창고란 연설을 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유럽에 가서 그 영국을 만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루스벨트와 같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공화당 후보였어요.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컨센서스의 핵심에는 브레인 그룹인 글로벌 리액티브 글로벌 리더십 그룹, 제가 말하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은 불쌍한 거 아니냐? 안 불쌍합니다. 공화국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 그 양손에 자기 자신들이 홀로도모르 때 당한 자기 자신들의 죽음과 피, 그 다음에 그 볼셰비키 혁명 혹은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그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 광기와 죽음과 피, 가득한 그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 업보가 얼마나 켜켜이 있었으면 세상에 15년, 20년 만에 나라 전체를 올리가크들이 회를 처먹는 그런 부패한 나라가 됐겠어요. 그 업보를 이제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자유민주공화국, 시민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업보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 이상이 남북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 만들어질 때 우리 저거 끝까지 가서 무찔러서 통일해야 된다는데 미국이 우리 손발 묶어가지고 강제 휴전당했고요. 그 다음에도 쟤들은 풀어놔주면은 전쟁 벌이거나 문제 일으킬까봐 우리 군사기술, 군수산업 미국이 꽁꽁꽁꽁 묶어갖고 2017년까지 많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존적 조건 자체가 전투민족이고 투사민족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심으로 뭐 했어요? 야, 이랬다가 또 강제 휴전당하고, 아니, 북한 애들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고 중국 애들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는데 국부적 응징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되냐? 안에서 그냥 속을 태우면서 국방기술 발전시키고 군사기술 발전시키고 군수산업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의해서 발목 안 잡히겠다고. 미국이 하도 맛이 이상하니까 오바마, 클린턴서부터 오바마 때까지 아들 부시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저는 한미동맹파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주체가 돼서 동맹하자는 거예요. 종속적 동맹이 아니다. 대등한 가치의 동맹이다. 힘은 우리가 약해. 사이즈도 약해. 너희는 국방비 1,000조 쓰는 데고 우리는 60조도 못 써. 60조는 일착지장이나 써. 하지만 여기 우리 땅이고 우리가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되고 너희도 같이 와서 지켜주지만
우리 그 부분적인 국제적 응징은 할 수 있어야겠고 여기서 뭔 일 사단 벌어지면 그거는 너희랑 중국 사이에 쑥닥거려서 둘 사이에 쇼 붙여가지고 휴전하고 그런 거 없어. 앞으로 휴전은 우리가 오케이 해야 우리 오케이 하는 조건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이 원칙은 정확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건 몇 푼 안 쓰는 돈이지만 미국에 비하면 몇 푼 안 된다고 20분의 1 쓰는 거예요. 20분의 1, 15분의 1, 17분의 1. 그 돈밖에 국방비 못 쓰지만 그거를 알뜰살뜰하게 해갖고 거기서 뭘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알뜰살뜰한 자주국방의 정신이 배어져 있는 게 한국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알뜰살뜰한 자주국방의 정신이 배어져 있는 게 한국의 무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만난 거죠. 그 가성비, 그 알뜰살뜰함, 그 절실함. 그게 우리가 만드는 총, 우리가 만드는 미사일, 우리가 만드는 전차, 우리가 만드는 전투기에 그게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 까닭에 제가 항모를 주장하는 거를 간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항모는 간첩이다 그럴 거죠. 항모는 중국 간첩이다. 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또. 제가 그 이제 사진에다가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조금 바꿔가지고, 그림 바꿔가지고 이제 뻘겋게 줄을 쳐놨어요. 저 빨간 점선 아래가 중국의 어느 땅에서든 1600km를 그리면 저 선에 들어옵니다. 미국 항모도 중국 부근 1600km를 안 들어옵니다. 동풍 17에다가 올린 동풍 ZF인가 FZ인가 하는 그 탄도미사일을 하는 짝퉁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이에요. 그거 앞을 조금 더 여러 개로 나눠서 물수제비 탱탱 튀게 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걔는 종말 단계에서 유도가 안 돼요. 레이더도 유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좌표로 들어가죠. 레이더 찾아서 시킹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 플라즈마 슈트 현상이 있어서 시커나 레이더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러더라도 미국이 혹여나 몰라서 1600km 안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 항모 만들어봐야 어디다 두려고? 항모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다 동풍 사거리 아니나 당신 항모 만들어서 어디다 둘래? 미국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래서 미국에 요새 미국 군사평론가들, 전략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영어로 된 걸, 미국의 해군의 고민이 뭐냐면 1600km 바깥에서 날아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함재기가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날아 들어가면 안 되죠. 항속거리가 4000에서 5000km가 나와야죠. 그래야 1600km를 날아 들어가죠. 해안까지 왕복만 3200인데 조금 더 날아 들어가고 뭐 한다 그러면 한 5000km 있어야 뭐 거기다 항속거리는 아무것도 무기 같은 거 안 싣고 갈 때란 말이에요. 무기 좀 실어버리면 저 뚝 떨어져요 또. 엄청난 연료를 내장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스텔스로 가야 되니까 내부 무장창이 또 엄청나게 커야겠죠. 요새 웬만한 건 뭐 4m, 5m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함재기에.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짜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수 낸 게 뭐냐. 무인급유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공중에서 무인급유로 급유를 때려버리면 얘가 스텔스가 깨져. 이것도 또 문제라. 뭐 10분, 15분 깨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장거리 순항, 뭐 1500, 1900km 가는 거, 뭐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아음속 순항 미사일, 장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이라 그러죠.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죠. 저걸 많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항모가 밖에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 봐야 한 1000km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항모로부터. 그러면 아직도 해안까지 600km 남아있죠.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지금 비행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요새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가 원래 항모 왜 만들었지? 항모는 원래 적의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해권을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해권, 제공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공권은 일본 본토에서 비행기 뜨고 한반도에서 비행기 뜨고 그리고 우리 비행기는 아니겠지만 뭐 타이완에서 뜨고 또 우리가 급하면은 필리핀에서 공항 빌려서 뜨고 그럼 제공권을 잡잖아. 오케이. 제해권.
중국 배 나오면은 때리잖아요. 중국 배가요. 저 점선 바깥에 미국 함대 있지만 중국 배가 미국도 저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미사일이 함대함, 초음속, 아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요.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 자기 해안에서 하나도 못 나와. 거기다 여기저기서 기뢰만 쫙 깔아보세요. 중국 배도 꼼짝도 못하지. 백령도에서 산동반도 쫙 선거가지고 기뢰 딱 깔아버리면요. 바레만에 있는 거 못 가잖아요. 하나도 못 나잖아요. 우리 가거도에서 대만 앞까지 그은 다음에 그 선을 백령도로 쭉 그으세요. 거기 기뢰 다 깔아보세요. 그 선 딱 지키면 중국 배 꼼짝도 못해요. 말라케협 딱 숨통 조이고. 이제 그런 식의 컨셉을 한다고. 그럼 우리 항모 만들어봐야 뭐냐? 원양 가서 제해권 싸움 한다고? 아니 한반도랑 서해가 주전장인데 왜 남태평양 가고 인도양 가서 왜 제해권 싸움을 하냐고. 나 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 뭐 저기 유튜버들이 뭐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목 좀 받는 거 치고 또 좋은 뭐 재밌는 뭐 그냥 뭐 자기 딴에는 뭐 저기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좀 이름 깨나 날릴 만한 사람이 그 소리 한다 그러면 제가 완전히 항모라 쓰고 중국 간첩이라 읽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저런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안 주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폴란드를 무장시킴으로써 동구권에 있었던 모든 무기가 유럽에 있는 무기가 다 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면 왜 동구와 유럽이 우리 무기를 쓸 수 있게 돼 있냐? 우리 무기 하나하나에 알뜰살뜰하게 그 자주국방 정신. 미국과 동맹이지만 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인 결정권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이 알뜰살뜰하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모는 그런 알뜰살뜰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낭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모 주장하는 사람이 귀때기를 붙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자주국방이 뭔지는 아냐? 이 중국 간첩 같은 놈아.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